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남이동의 비석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는 스님께서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한국전쟁 피난 이후 오랫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습니다. 스님과 지인은 같은 전우로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 부상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각자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 매우 반가웠고 지인 역시 반가운 마음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새서라도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86번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동네엔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다듬이돌에다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듬이돌이 흔히 보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사각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지인이 밤새도록 굽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 요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보는 것이지만 집의 담도, 주춧돌도, 디딤돌도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뜨거운 물로 항아리를 씻으면서 수치에 그 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게 지인과 곡차를 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거니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저리 울지? 재수씨가 우나?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본어로 아프다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람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워서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가끔씩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지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누워 다시 자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참다 못해 일어나 마루로 나왔는데 이따이 하는 소리는 한쪽에 세워둔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가니 소리가 또 그쳤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아찌하면서 희미하게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이 소리는 항아리 근처에서 났는데 역시 스님이 다가가자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어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지인의 안사람이나 애들이 서로 숙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간밤의 일에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인을 닥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소리는 이것들이 내는 거네. 제대하고 이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무척 놀랐네. 그 돌들은 죄다 비석이었네. 밤새 비석이 우러든 것. 그리고 항아리로 사용하던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네. 자네 참 어떻게 이런 집에서? 뭐 처음엔 자네처럼 무서워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젠 만성이 되어서 무감각하다네. 그래도 그렇지. 이제는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지. 그런데 자네처럼 한 번씩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면 기겁을 하더군.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군. 보통은 하룻밤도 못 있고 다 가버리던데 말이야. 아니 왜 하필 이런 집을 이사를 가지 그랬나? 사변 끝나고 어수선할 때라 이 집도 겨우 구했어. 그래도 이 집은 아니지 않는가?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들리지도 않는데. 사실 말인데 여기는 동네 자체가 다 이래.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의 아미동 비석마을. 외정 때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터의 한국전쟁에 피난민들이 몰려와 피난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피난민들은 집을 지을 재료를 그 공동묘지 비석을 가져다 사용하였던 것. 오돌오돌 글이 새겨져 있어서 다듬이돌로는 아주 좋았다는데 그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고 울고 유골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서성이는 일본 귀신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다니지 않았고 해마다 일본 귀신들을 위해서 진원제를 지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돌연사. 아이들을 데리고 친가에 놀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평소 온화한 어머니, 밝은 성격의 아버지, 아직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 보기 좋은 책을 찾아냈단다. 그러더니 웃는 얼굴로 서랍을 열고 아래쪽을 찾기 위해 앉았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다. 뭔가를 찾고 있는 느낌도 아니었다. 할머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며 가볍게 어깨를 건드리자 어머니의 몸은 그대로 조용히 바닥에 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은 미소 그대로. 놀란 내가 어머니를 일으키자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후였다. 손에는 일찍이 내가 어머니에게 선물 받아 소중히 여겼던 그림책을 들고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안이 벙벙한 채 해부가 이뤄지고 그대로 장례식까지 치렀다. 사인도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신부전 때문이라는 듯했다. 둘째 아이한테는 그 일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는지 그 후 내게서 떨어지려 하질 않는다. 말 그대로 씻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잘 때도 함께다. 더욱 두려운 건 내가 이런 광경을 본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적 이모 할머니가 외출하려 현관에 앉아 구두를 신던 도중 죽은 일이 있던 것이다. 칼피스, 무슨 맛이 먹고 싶니? 라는 게 이모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여동생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건 나뿐이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죽었기에 어머니는 이모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혹시 할머니도 이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니었을까?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 탓에 아이를 위로하는 와중에 나 역시도 공포로 떨고 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고. 세 번째 이야기, 심령장소. 홋카이도 삿포로에는 심령 스폿으로 유명한 폭포가 있다. 여름철이 되면 한밤중마다 차가 몇 대씩 와서 젊은이들이 깍깍대는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질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20살 무렵 나는 남아도는 시간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 넷이서 낡아빠진 차에 올라타고 그 폭포로 향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 눈이 내릴락 말락하는 시기였다. 아직 눈이 쌓여 있을 때는 아니라 도로는 말끔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워짐에 따라 눈은 점차 두께를 더해 폭포에 도착할 무렵쯤 되니 바퀴 자국이 남은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쌓여 있었다. 시간은 밤 12시를 지나고 있었다. 한여름을 넘긴 탓인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에는 다른 차도 없고 쌓여있는 눈은 하얀 도화지처럼 자국 하나 없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우리도 시간이 썩어나는구만. 친구들과 별 내용도 없는 대화를 나눈다. 여긴 벌써 눈이 왔네. 뭐 북쪽 지방이니까 그런 거겠지. 낮에는 화창했었잖아. 아까 눈보라라도 친 거 아닐까? 추측뿐인 대화를 나누며 주차장을 지나 그대로 심령 스폿인 폭포까지 내려간다. 쌓인 눈과 바람 속에 울부짖는 고목들 때문에 분위기만은 확실히 음산했다. 하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다.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싶어 투덜거리며 주변을 돌아봤다. 주차장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산책길의 발자국이 보였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다들 같은 생각이었다. 발자국은 하나뿐이었고 크기로 보아 여자 발자국인 듯했다. 게다가 하이힐 같은 구두인지 점 하나와 면으로 구성된 발자국이다. 그 발자국이 딱 하나 산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어져 있었다. 즉 올라간 흔적은 있지만 다시 내려온 흔적은 없는 것이었다. 이거 언제 찍힌 발자국일까? 그것 또한 의문이었다. 방금 전까지 소복소복 내리던 눈도 어느새 그친 후였다. 만약 낮에 찍힌 발자국이었다면 그 위에는 새로 내린 눈이 더 쌓여 있을 터였다. 하지만 발자국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주차장에서 산책길로 이어지는 사이 우리 차가 남긴 흔적 때문에 그 발자국의 정확한 출발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겨울 산속 산책길로 이어진 발자국. 안쪽으로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가 보자. 할 일 없는 남자가 넷이나 모여 있으면 그런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귀신보다는 차라리 곰이 더 무서울 거라는 농담을 던져가며
우리는 눈에 묻힌 강변 산책길 따라 발자국을 쫓아 걸었다. 갑작스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자국은 멎었다. 그 주변에는 새로 내린 눈만 깨끗이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을 찍은 이가 멈춰선 것처럼 깊이 파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거기까지 온 것처럼 평범히 걸어가다 다음 걸음을 내디디려던 순간 어딘가 공중에서 끌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양새로 발자국은 끊겨 있었다. 주변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단지 그때까지 이어져 온 발자국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뿐. 우리는 잔뜩 졸라서 주변을 넷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한밤중 산속에 경사면 옆을 따라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려왔다. 어느새 눈은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돌아가자. 라고 누군가 말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입을 모아 도대체 뭐였을까? 라며 고개를 갸웃댔다.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심령 스포에 돌아다녔지만 이 일 말고는 이상한 일 하나 겪은 적 없었다.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든 해석은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굳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기이한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고모부. 일단은 돌아가신 고모부가 해준 이야기 하나 풀겠습니다. 고모부께선 함경북도 원산 주변 어딘가가 고향이십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어느 놈이고 간에 원산에 들어가려면 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실 만큼 부자였다고 합니다. 인성도 좋으셔서 북한 정권이 설립되고 지주들을 숙청하는 시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서 땅만 반환하는 데에 그쳤고 지역 공산당이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었다고 합니다. 고모부가 어릴 때 유독 마을에서 소나 닭, 개가 자주 없어지고 그 주변에 하얗고 고운 털이 발견되어 백호가 산에 사는 거 아니냐고 여겨 일본 순사에게 알려 토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 몇 명이랑 사냥꾼, 인근 일본 군대에서 온 군인들에서 한 달간 이 산 저 산을 돌며 사냥을 했고 멧돼지랑 곰호랑이 2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호랑이가 잡혔다는 말에 기뻐 잔치를 열었고 고모부도 고기를 잔뜩 먹고는 배가 불러 고모부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갔는데 마을 어르신이랑 사냥꾼 대표 그리고 고모부의 아버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졸려서 제대로 말을 듣지는 못했는데 잡은 범이 그 범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발견된 하얀 털 역시 백호라 하기에는 너무 길고 곱다 호랑이가 아닌 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모부는 고모부의 사냥을 다니던 삼촌과 함께 오시장에서 소 한 마리를 사서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답니다. 늦은 밤 길을 오르면서 달구지에 탄 고모부는 보름달을 바라보다 잠이 솔솔 와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삼촌이 고모부를 깨워서 일어나 보니 삼촌의 얼굴이 파랗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은 덜덜 떨면서 사냥할 때 쓰던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삼촌의 모습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삼촌이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으며 하시는 말이 조용히 하라. 큰 소리 내면 너랑 나랑 살아서 못 돌아간다. 그러시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홀로 산에 들어가 호랑이 곰도 곧잘 잡으시던 삼촌의 겁먹은 모습에 막 사춘기에 접어들던 고모부도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꽉 다물고 달구지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답니다. 삼촌은 총을 장전하고는 여전히 달구지 주변을 맴돌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오시장에서 사온 소도 무언가로부터 공포를 느꼈는지 똥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얼마큼 시간이 또 흘러 어느새 잠든 고모부는 격한 움직임에 눈을 떠보니 삼촌이 자신을 업고서는 미친 듯이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고모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삼촌은 고모부를 아버지에게 넘기면서 소는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사람이 살아서 왔음 됐지. 소야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호구면서 강씨는 못 봤나? 라고 물으셨고 삼촌은 고모부를 바라보더니 애부터 재우고 이야기하자고 했답니다. 몇 년이 흘러 고모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오랜만에 삼촌이 집에 왔기에 그날의 일을 물어보셨더니 삼촌이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곰방대에 담뱃불을 붙여서 한 모금 깊게 마시고 내뱉기를 수차례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날 산길을 다 올라가서는 소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도 곤히 자고 있기에 잠시 쉬기로 하고 곰방대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기 시작했지.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약초꾼 강씨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옷도 엉망이고 망태는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한쪽 신도 보이지 않고 몸도 엉망이 되어서는
나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달구지에 놓인 총을 꺼내 장전하고 돌아서니 강씨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 잠깐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 총을 들고 달구지 주변을 보는데 그날은 보름달이 떴었지. 바닥에 그림자가 있어 올려다보니 강씨가 나무 위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고 그런 강씨 위에 새하얀 게 파란 안광을 비추며 날 보더구나. 확실히 날 보고 있었어. 그 순간 든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였어. 그래서 급히 총을 겨누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식은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 잠깐 눈을 깜박였다가 다시 보니 그게 없어졌어. 강씨랑 같이. 그래서 널 끼웠는데 그놈의 시선이 느껴졌어. 진득하게 말이야. 마치 호랑이가 먹이감을 바라보던 눈빛. 아니 그거보다 더했지. 그래서 말하려던 너의 입을 막고 다시 총을 쥐고 달구지 주변을 빙빙 돌았어. 어디서 올지 몰라서 말이야. 다행히 천으로 달구지를 덮어서 그게 널 못 봤지 싶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이러다가 나랑 너 둘 다 죽지 싶더구나. 그래서 소를 풀어 반대쪽으로 뛰어가게 하고는 널 업고 냅다 뛰었지. 한참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 울음소리가 크게 몇 번 울리더니 사그라지는데 본능적으로 놈이 내 쪽으로 올 거라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더 힘주어 달렸지. 산중턱을 지나 산을 얼추 빠져나올 때가 돼 가는데 뒤에서 강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애절했어.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본 게 범이라는 걸 알았지. 애절한 목소리였지만 뒤돌아볼 엄두가 안 나더구나. 난 이산저산 다니며 산군을 잡았으니 벌받아도 할 말 없지만 넌 아니잖니. 그래서 이 악물고 달렸지. 강씨 목소리가 잠잠해지니 곧 낙엽 밟는 소리가 사사삭하고 뒤에서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야. 그땐 이젠 틀렸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너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았지. 다음날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물어보니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녁에 마루에 서서 산을 보는데 웬 파랑 불빛이 일렁이면서 움직였다는 거야. 도깨비 불도 아닌 것이 마을로 내려오기에 이상하다 싶어 하인들이랑 횃불을 켜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약초꾼 강씨 아내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범이 집에 와 애를 잡아갔고 강씨가 낫을 들고 뒤따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을 오르다가 나를 만난 거지. 마을 사람들이 이산저산 돌아다니며 강씨랑 강씨네 아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은 건 강씨뿐이었어. 계곡 돌무더기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하반씨는 못 찾았어. 강씨네 아들이랑 그 뒤로 그 산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는 다들 돌아서 갔지. 한동안 범이 산에서 돌아다니던 게 보였어. 밤에 말이다. 이 말을 끝으로 삼촌은 입을 다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삼촌도 돌아가시고 조용하다가 한국 전쟁이 터졌고 원산에 주둔하던 부대 일부가 고모부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들어갔고 며칠 뒤 야심한 밤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모부도 이곳에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흥남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도깨비. 저희 시골은 충남에 있는 청양이에요. 척 들으면 청양고추가 유명할 것 같지만 고추보다 유명한 구기자가 있는 곳이죠. 시골이다 보니 정말 낡은 집들도 많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물도 덜어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으스스한 건물도 많아요. 이 얘기는 제가 어렸을 적 마을 잔치 날 회관에서 어떤 할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냇물이 흐르는 냇가 옆 그 자리 그곳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는데 할아버님이 젊은 시절 그 건물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관을 짜주시는 분이 임시로 짠 관을 보관하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당시엔 새 건물이었겠죠. 한날은 젊은 시절에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이 달빛 밝은 날 수박밭 헌두막에서 늦은 시간까지 거나하게 술을 드시고 계셨다고 해요. 술도 다 떨어져 가겠다 얘기거리 역시 동이 났겠다. 치기였는지 모르지만 할아버님 친구분께서 솔깃한 제안을 하셨더래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부정 탈 수도 있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그 건물을 한번 들어갔다 와보자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정해준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는 제안이었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님에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내부는 그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근처에만 갔는데도 한기가 느껴져 으스스했다고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할아버님의 친구분께서 들어가실 차례가 되었는데 들어가시길 꺼려하는 친구분의 등을 밀고 있던 찰나의 건물 안에서 스윽스윽 소리가 나더래요. 네 분 모두 서로 눈빛으로 너도 들려? 너도 들었지? 라고 사인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용기를 내어 건물의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분이 관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쓰다듬고 있더래요.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다란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로 혼비백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집으로 다른 박질을 하여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쳐들어왔으면 옷도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 있고 땀에 절어 있었다고 하네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을 만나 어제의 일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님만 그때를 기억하고 나머지 친구분들은 술을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갔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래요. 건물의 앞까지 갔던 일부터 가위바위보를 했던 것, 서로 건물 안에서 들렸던 소리를 의식하고 눈빛을 주고받던 것까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친구분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 잠들다 꿈을 꾼 거라고 치부해버리셨더래요. 그날도 그 친구분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까지 내려 더 무서우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스슥 소리가 들리더래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이 되어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계셨는데 이내 궁금해져 이불만 살짝 들추어 빼꼼히 내다본 순간 어제 봤던 그 흰색 소복의 여자가 방 안에서 할아버님 방문을 미친 듯이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하신 할아버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 논밭 한가운데에 서 계시더래요. 주위는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도 뿌연 안개로 덮여 있어 앞이 잘 안 보이셨다고 해요. 단지 발밑에 이미 베어놓은 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밭이었다고 생각하셨대요.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저 앞에 큰 덩치를 가진 사내가 서 있더래요. 말씀하신 크기로 보아하니 지금 최용만 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눈을 찌푸리며 조금 더 다가가자 그 사내가 알아차렸는지 뒤를 도는데 머리엔 상투를 트고 풀어헤친 저고리에 팔짱을 낀 팔은 물론이고 몸에 털이 여기저기 나 있고 길게 기른 눈썹이 눈매가 굉장히 무서웠더래요. 할아버님이 그대로 굳어있자 그 사내가 이리 와봐요라고 말문을 열었대요. 다가가기 망설여져 그냥 서 있었는데 그 사내보다 몸집만 초등학생처럼 자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웃으면서 할아버님 주위를 빙빙 돌더래요. 그래도 굳어버린 할아버님이 미동도 없자 큼직한 사내가 다가와서는 벙어리인가? 왜 미동이 없어요? 하더니 허리를 굽어 할아버님 앞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입어요 하더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겨우 말문을 열었는데 빙빙 돌던 작은 사내들이 자리에 앉아서 어디긴 우리 동네지 하며 대신 대답하더래요. 큼직한 사내가 여기까지 어찌 왔는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앉은 잡것 때문에 당분간 고생하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님은 대강 짐작은 했지만 이 양반이 말하는 우리 집의 잡것이 그 여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느낌보다 여기는 대체 어디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드셨대요.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앞서셨던 거죠. 그러다 이윽고 말문을 뗀 할아버님께서 여기는 대체 어디예요? 제가 혹시 죽은 건가요? 이렇게 묻자 큼직한 사내는 죽은 건 아니요. 여긴 원래 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대요. 할아버님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친근한 느낌 그리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경계심을 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고 해요. 그때 큰 사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앉아있던 작은 사내가 재치기를 했는데 날아갈 듯 옷이 휘날리고 태풍이 집을 삼키듯 등 뒤로 엄청 심한 바람이 지나갔다고 해요. 이윽고 재채기를 끝마친 작은 사내가 큰 사내를 바라보면서 딱 보니 그 년이 분명해 찢어 죽일년 이러면서 욕지거리를 하더래요. 할아버님이 떨고 계시자 큰 사내가 믿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깨비야 도깨비. 자네는 죽은 게 아니야. 어쩌다 여기 왔는가?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그 육실할 것이 눈앞에 서는 것 빼고는 왜 이리 온 건지 잘 모르겠네. 도깨비라는 얘기를 들으니 할아버님께서도 엄청나게 신기했다고 해요. 내가 도깨비를 다 보다니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그 년이 곧 가실 양반들 관에다 별 해괴한 짓을 다 해서 부정을 태우는지 편하게 갈 양반들도 그 년 때문에 못 가고 여기저기 떠도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지. 어쨌든 그 년이 뭔 바람이 불어 당신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봤다는 것부터가 위험한 거야.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 알겠는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야. 산 사람이 못 들어올 뿐이지 엄연히 여긴 우리 동네고 당신이 꾸는 꿈도 아니야. 그것만 알아. 큰 도깨비가 얘기를 마치고 부연 하늘만 바라보더래요. 단지 건물을 쳐다봤다고 해서 곧 죽을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이승에만 머물게 하는 그 여자 귀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여기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 경계라는 사실에 아리송하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할아버님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대요. 저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떼어낼 수 있는지 귀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며 정말 간절하게 도깨비에게 얘기를 하자 큰 도깨비가 헛기침을 하더니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려주며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그러면 메밀묵을 많이 쑤어주면 한번 생각해 볼 테니 정확히 5일 뒤에 큰 대접에 메밀묵을 가득 담아 대문 앞에 놓아줄 수 있겠는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큰 도깨비가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수긍한 할아버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오직 도깨비의 옷처구리만 붙잡고 천천히 따라오라는 도깨비를 따라 꽤 오랜 시간을 걷고 걸으셨대요. 얼마나 걸었는지 감도 오지 않았을 때 금태로 두른 커다란 문이 보이더래요. 큰 도깨비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그 큰 대문이 열리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비추더래요. 할아버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따뜻한 비단옷 수십 개를 갑자기 겹쳐 입은 듯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이 발로 이불을 박찼을 때 머리를 이불 끝까지 덮고 있었던 탓인지 온몸에는 땀 범벅에 숨도 차고 어지러웠다고 해요. 바로 실눈을 뜨고 방문을 바라봤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자는 없었고요. 그곳에서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밖에 지나 있지 않았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할아버님은 일단 메밀묵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 이후 할아버님은 5일 동안 매일 가위에 눌리시고 악몽을 꾸시고 밤마다 꿈에서나 현실에서 이따금씩 그 여자를 봐야만 했대요. 참 이상한 게 그 여자는 말도 걸지 않고 할아버님 머리맡에서 다리 밑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할아버님에게 다가오더래요. 사흘째 되는 날 잠을 자는데 너무 한기가 들고 느낌이 좋지 않아 눈을 살며시 떴는데 그 여자가 할아버님 얼굴 앞에서 미친 듯한 속도를 내며 손으로 할아버님 얼굴을 쓰다듬고 있더래요. 이윽고 그 여자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합쳐진 톤으로 곧 가자, 곧 가자.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더래요. 번뜩 일어나 혼비백산에서 밖으로 도망 나온 할아버님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동네를 뛰어다녔대요.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할아버님은 모아왔던 돈을 탈탈 털어서 메밀묵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대문 앞에 메밀묵을 놓아두었대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대접이 아니라 대야에 담아뒀으니 좀 도와주세요. 중얼거리고 방으로 돌아왔대요.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방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밖에서 친구분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반가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방 안에서 왜 부르냐고 대답만 하고 있으려니까 친구분들이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만 재촉을 하더래요. 궁금한 나머지 창호지에 자그맣게 구멍을 내어 밖을 바라보니 마당 담벼락 위에 검은색 물체 하나가 할아버님 친구 세 분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앉아있더래요. 할아버님께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할아버님은 이성의 끈을 잡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못 나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속 대답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밖에서 검은 물체가 안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 끌고 나와야겠구만 하더랍니다. 너무 놀란 할아버님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버셨대요. 일부러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더 이상 밖에서 인기척이 없다가
갑자기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겨들어온 거야. 사지를 찢어줄까 당장 꺼지지 못해. 대체 무슨 해코지를 하고 다니는 거야. 죽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너라도 잡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해줄까? 라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로 큰 바람이 몇 번 불고 방문이 흔들흔들하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까르륵 들렸대요. 곧이어 덜컹덜컹하더니 아주 잠깐이지만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잠잠해졌대요. 비명소리인지 바람이 문과 문 사이를 타고 들어올 때 나는 바람소리인지 헷갈리신다고 하셨어요. 방 안의 할아버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대요. 아까 뚫어놓은 창호지로 밖을 살짝 내다봤는데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밖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메밀묵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메밀묵이 멀쩡하더래요. 손을 댄 흔적도 없는데 다만 색이 좀 이상했대요. 대문 밖을 나가보니 어스름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원두막 가는 방향으로 그때 보았던 큰 도깨비가 주위에 도깨비불 몇 개와 함께 덩실덩실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엔 도깨비도 그 귀신도 꿈도 가위도 악몽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기심에라도 그 건물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듯 했어요. 얘기를 들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멍하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요. 정말 현실과 다른 경계가 있는지는 미스터리지만 도깨비가 마냥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